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 사고 중 가장 치명적으로 알려진 CFIT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무한국제공항 사고, 그 다음에 여객기 화재 사고, 다른 활주로 착륙하는 준사고, 그리고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리콥터 추락 사고 등 연이은 국내외 항공사고로 엄중한 시기에 항공인의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NTSB에서 배포한 CFIT 사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까요? 2016년 10월 2일입니다. 터보프롭 세스나 경비행기가 가파른 산악 지형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모두 사망하고 기체는 전소되었습니다. 주간 VFR 비행을 계획되었고 사고 지역 근처에 있는 기상 관측소는 우세한 VMC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의 동일 비행로를 비행한 조종사에 따르면요, 예기치 못한 안개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구름 높이가 계속 변했다는 거죠. 구름이. 그리고 사고 경로를 따라 비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고의 조종사는 아마도 중간에 낮은 구름과 안개를 피한, 이거 전형적인 사고 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정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비행 경로를 변경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계곡으로 진입을 하죠. 근데 낮은 구름과 안개 속에서 지형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산 중턱에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는 전형적인 우리가 CFIT 사고 사례입니다. 자, 용어는요, Control the flight into terrain,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약자인데요, 그냥 지형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을 CFI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관제비행 지형 충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제라는 뜻, 관제기관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적 어떤 고장 상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비행 지형 충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글로벌 항공시대 CFIT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FIT의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조종사의 통제하에 정상 비행 중인 항공기가 의도치 않게 또는 의식하지 못한 채 지상, 수상 또는 기타 장애물에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실제 충돌하는 순간까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지했지만 너무 늦어서 그대로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부분요, 완파, 전소되는 치명적 사고입니다. 자, 다음은 아이타에서 발표한 특정 연도의 치명적 사고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자료는 특정 연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는 계속 연도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항공기 치명적 사고 중에 제일 큰 것은 조종성 상실. 그렇군요. 조종성 상실. 그 다음이 바로 CFIT 사고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과 첨단 장비들이 개발에도 불구하고 순간이 방심입니다. 언제든지 이 CFIT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CFIT 사고 환경입니다. 분석한 도표입니다. CFIT 사고 대부분요, 주간이에요, 주간. 즉 VMC, IMC 발생했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야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 단계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겠죠. 접근과 착륙 과정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이때가. 왜 그러겠어요? 고도가 낮아지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지표면 기상형이 그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고 원인도 가장 높은 게 뭐냐면요, 고도, 높이 인식을 잘못하고, 그리고 착시라든지 고도계 오류 등이 치명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역시 접근과 착륙이 가장 높은 사고 비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실제 조종사도 굉장히 여기에서 집중력이 높은 단계이기도 해요. 다음은 조종사 자격에 따라 뭐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자가용, 그 다음에 사업용 조종사의 CFS가 거의 70% 비율을 차지합니다. APT 사고도 역시 운송용이죠. 역시 적지 않은데 ATP 사고는요, 대형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조종 훈련생도 있는데 사고도 예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CPT 사고의 주요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위험 요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종사부터 시작을 해서 숏 런웨이까지 있습니다. 이들 요소로 들 수가 있지만 이것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항공기 자동화가 있네요. 자동화는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험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뭐 자동화는 확실하게 조종사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건 그릇된 의식이 있어요. 다음에 이거에 의존하는 방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FS 사고는요, 조종사 과실에 있는 사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조종사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 다음 볼까요? CFS 사고의 대부분 일반 항공입니다. 일반 항공 사고예요. 경비행기, 그 다음에 헬리콥터는 부정기적이죠. 레저, 고객 요구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조종사 훈련, 농업, 임업, 비행, 산림 감시, 그 다음에 산불 진화, 고객 요구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시계비행이죠. 시계비행. 그 다음에 낮은 고도. 뭐 대부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CPT 사고는 이와 같은 1인 조종사 일반 항공 중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1인 조종사는 모든 항공에 동일한 CPT 위험이 있어요. 1인 항공기 소형이라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조종사 혼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CPT 사고에 더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CPT 사고를 방지하기 조종사 자율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받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조종사 혼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누가 또 감시도 안 해요,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위험 요소예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왼쪽 그림을 보면요, 헬리콥터가 윈치를 이용해서 조난자를 구형하는 업무 중에 송전선과 충돌 압조한 사고가 많아요. 그러면 전선은 밑에 그림을 보면 경비행기도 전선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저고도를 비하는 헬리콥터 모두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만큼 낮은 고도 있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CFS 사고 주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요. 이 중에서 부실한 판단력도 있지만 그 다음에 IMC 조건에서요, VFR 비행을 강행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하지 말도 이것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도 판단에 대한 고도 판단, 특히 상황인식이 부족한 사례가 자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대형 항공기는 뭐 그럼 뭐 사고 예외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대형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회사 자체에서 CRM을 교육을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을 하지만 모두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계속 훈련 참여한다고 해서 조종사 개인이 적극 참여하느냐? 그것은 요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CFS하고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CFS 사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접근과 착륙자. 그래서 가장 취약하다라는 거죠. 특히 CFS 사고는 수직 상황인식에서 주로 발생을 많이 합니다. 또 접근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죠? 이럴 때는 막 당황하는 거죠. 접근 차트를 잘못 유지, 당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접근 단계에서요, 최종 접근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텝다운 알죠?
스텝 4는 서클링. 이건 이제 상당히 그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고도 인식을 너무 이제 그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고도가 떨어지는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고도 인식, 이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많더라. 그 다음에 복행 정확한 시기에 복행을 해야 돼. 복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치명적 사고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복행 안 해야 되는데 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복행을 해야 되는데 복행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복행과 그 다음에 실패 접근 시기, 판단, 미숙. 이것도 역시 사고의 주 원인입니다. 그러면 CP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은 뭐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자, 여기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GPWS의 활용을 적극하라. 시각착각 이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GPWS 경고에 우선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GPWS는 뭐죠?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자, 항공기가 지상이나 뭐 장애물에 근접했을 때 항공기에게 경고해 줄 시스템. CP 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겠죠?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죠. 여기서 한 가지 관제사 지시, 그 다음에 GPWS 지시가 상충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것에서 우선 적용해야 할까요? 관제사? 아닙니다. GPWS 경고에 우선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험에 구조시험에 이런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위의 소개한 내용을 보세요. CP 사고의 주 원인은 조종사 과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종사 과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승객 관리부터, 승객 운송용 환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습니까? 트래픽이죠. 그 다음에 웨더 기상, 푸어 라이팅, 등화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ATC, 그 다음에 장비, 이퀴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terrain, 지형과 고도가 낮았을 때 지형이죠. 그 다음에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 이어왔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미스언더스탠딩, 전형적인 미스언더스탠딩,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헬리콥터하고 민간한 그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이버전, 그 다음에 패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 굉장히 과로. 이거 특히 이제 이런 산불 질환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조종사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거 실수의 엄청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오토메이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자동화를 너무 믿어버리면 이것도 큰 사고원입니다. 실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례가. 그 다음에 워크로드, 조종사의 업무가 너무 많을 때 과중한 업무. 타임 프레셔. 이거 타임 프레셔도 내 꼭 그 시간에 정시에 도착해야 된다는 이 타임 프레셔. 뭐 여객기 조종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특히 EMS 같은 거 사고가 많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EMS 꼭 가야 된다. 그 시간에 가야 된다. 타임 프레셔. 빨리 환자를 구하기 전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압박입니다. 외부 압박. 그다음에 메인텐 정비까지 그 요소는 열겠지만 이것으로 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요, 회사 업무라든지 가정사까지 확대하면 조종사를 압박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수십 년을 비행을 했지만요, 어느 한 순간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지속적인 자각은요, 사고 예방의 최고의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종사 역량 개발과 자각을 통한 조종사 실수 관리를 위한 이와 같이 2권의 책을 권장을 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비행은 순간순간 비행 착각 가능성이 있고 그 책임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